오늘은 53번부터 할 차례죠. 53번. 한 문제씩 오늘 부분이 꽤나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일본의 국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지수 해보세요. 몇 번이요? 네, 1번이죠. 이거는 교과서에서 써 있고, 문제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일본 은행에 의한 국채의 직접 인수는 원칙으로서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직접 인수라고 하는 말에는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중앙은행에 정부의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찍어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서는 금지되어 있다. 그다음에 국채 거래는 국내의 금융기관에게만 인정되어 있다. 일단은 뭐 노미라든가 뭐 한정해서라든가 이런 말이 있으면은 오답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일단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실제 얘기를 하자면은 국내 금융기관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국내 금융기관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중에서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노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외에서도 가지고 있고 일반 기업들도 가질 수 있고 개인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미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재정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채의 발행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상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얼마까지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국채를 발행하냐면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예산안을 정하잖아요. 예산안에 대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의결을 할 때 국채도 얼마만큼 요번 해에 발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4번 세금 수입 미안해요. 세금 수입이 아니고 이거는 대인료가 아니고 사인료잖아요. 사인료. 예, 요 말 좀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경제 시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이유 안에 대유 세금 수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사이유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얻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얻은 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적자 부채는 2000년도 이후에 발행된 적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매년 발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부채 배웠었던 것 중에서 건설 부채가 있고요. 그죠? 건설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자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시기가 좀 달랐어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해볼래요? 적자 부채는 언제, 건설 부채는 언제 이런 식으로? 14년? 어디가? 건설 부채가 64년이요? 해보세요. 64년부터 언제까지? 그렇게만. 뭐 아는 사람 있어요? 네, 64년이든 뭐 그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지만 66년부터인데요. 66년부터 지속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거는요. 때도 있었죠. 석유위기 때도 있었죠. 네. 어, 네네네.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제? 처음에. 네, 그래요. 자, 65년에 처음 합니다. 65년에 처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일 슈퍼 석유위기 때 1차 석유위기, 2차 석유위기가 73년, 79년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5년부터 89년까지 그리고 94년부터 지금까지 지속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90년부터 93년까지는 방금 얘기를 했지만 버블 붕괴 때문에 이게 시작이 다시 됐다면 버블 때는 안 했었단 말이에요. 버블 때 4년 동안 안 했어. 왜냐면 세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블이니까 말 그대로 소득세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4번으로 가보죠. 54번. 잠깐만요. 어, 54번에 공채와 관련해서 공채는 국채랑 지방채를 합친 겁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중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부흥을 위해서 대량의 공채가 발행되었는데 전쟁 직후 공채의 대량 발행이 끼친 영향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문제에서 1번이 정답이었는데 일본 은행에 의한 국채의 직접 인수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거 했었다. 전쟁 중인과 전쟁 후에.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선지는 좀 말이 어려워서 하나씩 하나씩 좀 해야 돼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는 사회보장비의 삭감이나 간접세 중심의 증세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씩 좀 보죠.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사회보장비를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간접세를 증세를 했다라고 나왔어요.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은 제가 계속 매일 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이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는 영역이 더 크다고요. 종합과목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지식을 알아야 하고 어떤 판단으로 틀렸거든요.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인트는 뭐죠? 응? 뭐라 아니야? 네? 재정이 부족하니까. 세입, 근데, 봐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재정 건전화예요. 재정 건전화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전쟁 중과 전쟁 후에 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겠어요? 세금 못 걷으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재정 건전화를 할 필요는 있어요. 세입 세출을 조절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뭐가 틀렸는데요? 틀렸다는 건 지식으로 아셔야 된다고요. 왜?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전쟁 직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GHQ인데 뭐라고? GHQ의 누구요? GHQ의 누구를 알아야 돼? 예? 메가더? 메가더는 그 메가더는 대표고 요 흐름 전쟁 직후에 일본의 경제에서 누가 뭘 말하잖아요. 응? 요시다 시게루? 요시다 시게루는 그 내각이고 GHQ 사람이 샤오푸, 샤오푸의 광고 있잖아요. 샤오푸의 광고에서 샤오푸 광고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는 요 시기가 뭐예요? 도치라인이잖아요. 도치도 그랬고 샤오푸도 그렇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주액주의 경제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야 도치는 뭘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샤오푸는 이 세금 제도를 이제까지는 간접세였는데 소득세를 기반으로 한 직접세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이 시기에는 이게 당연히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간접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는 사회보장비 습관 관련해서는 이거는 틀렸던 정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보장비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거 좀 뉘앙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아까 전에 하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 근데 어떤 것을 줄이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한테 보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공무원을 좀 삭감한다거나 이러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쓰는 돈을 줄이는 거지 왜 국채를 발행하겠냐고요. 사람들한테 쓸 돈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야. 그 쓸 돈은 사회보장비라고요. 그래서 사회보장비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접세 중심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회보장비의 습관 이것도 틀렸다고요. 자, 2번 공채의 상환이 불가능해서 그 후에 정부는 해외로부터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쉽게 한마디로 하자면 그 없는 얘기고요. 이 말이 없는 얘기고요. 자,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요. GHQ 얘기 나왔잖아. 1945년부터 51년까지는 어쨌든 GHQ가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통치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한테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배웠었죠. 이거 뭐야? 세계은행이 맞아요. 국제부흥개발은행입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원래 말이에요. IMF랑 1944년에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걸 통해서 얘가 뭐를 하는 기구라고 했었냐면은 전쟁 후에 부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신칸센, 고속도로, 요 건설을 50년대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일본 은행이 공채를 직접 인수했기 때문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됐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했었다 소리예요. 예, 그리고 4번이 또 말이 어려우니까 4번 해봅시다. 이것도 좀 써야 돼요. 민간 수요가 감퇴했기 때문에. 자, 민간 수요가 감퇴했기 때문에 디플레 불황에 빠져서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그래서 공채 보유자에게 큰 이익이 생겼다. 공채 보유자에게 큰 이익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 둘, 셋 모두 다 틀렸어요. 모두 틀린 말입니다. 알죠? 이거 다 배경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 수요가 감퇴했다.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코로나 시절 생각하시죠? 코로나 시절. 코로나 때 우리가 집 안에서 뭘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때 나왔던 용어가 보복 소비였어요. 보복 소비. 그냥, 돈 있으니까 지금 여행 가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좀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돈을 쓰자. 이래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만 맞았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만큼 있는데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알겠어요?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애초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방금 전에도 봤다시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그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런데 자, 여기에 공채 보유자에게 큰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문장에서 일부러 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표현을 할 때도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법한 말이 빠져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기준 공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큰 이익이 생겼다는데 이게 아니고 손실이 발생했다. 자, 다시 정리하죠. 자, 민간 수요가 상승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태가 되고 인플레이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기존 공채 보유자는 큰 손실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좀 이해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기존의 공채 보유자한테 손해가 되는가? 여기서의 존재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지만 국채라고 하는 것은 공채 마찬가지로 만기가 되기 전에 수급할 수 있어요. 이거가 전제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이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금액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보세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채를 사주면 정부로부터 사주면 정부가 1년에 5%에 해당하는 금리를 준다고 약속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5%짜리 국채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투자처로 살 거 아니에요. 투자처로. 그랬는데 안정된 투자처로 사긴 샀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3%야. 그러면은 5 빼기 3, 2%밖에 금리를 못 얻는다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첫 번째. 같은 얘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됐을 때 3년이든 5년이든 만기가 됐을 때 그 원금을 받겠죠. 받겠지만 이미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계속 연결된 말인데요. 봐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그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공채라고 하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으시거든요. 사람들은 공채를 안 사요. 안 사고 주식, 부동산 이런 좀 위험한 데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팔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매력적인 국채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5%짜리 국채였는데 새롭게 발행된 국채가 10%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다 이거에 몰릴 테니까 기존의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팔려고 해도 아주 싸게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인플레이션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알겠어요? 요 세 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다음 편은
그래. 다음 표는 어느 기업의 현 시점에서의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회사채의 발행에 의해서 2천만 엔을 조달하고 이 자금에 의해서 신점포를 건설했다고 합시다. 이 일련의 거래에 의해 이 기업의 자기 자본 비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 자본 비율이란 소리는 전체 금액 중에서 내 돈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겠죠. 일단은 이 표를 좀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게 이런 표인데요.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고 왼쪽에는 자산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 그러니까 빚, 그리고 순자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자산을 한번 볼까요? 자산이 현 예금, 재물품, 점포, 공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산의 부분에 적혀 있는 것은 결과예요.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썼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돈의 출처를 말하는 것이죠. 돈의 출처 오른쪽은요. 부채로 돈을 얻었냐 아니면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것을 왜 보는 건지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왜 밸런스 시트를 보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번지르르 해 보이는 어떤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업의 대부분은 빚으로 이루어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안정성을 보기 위한 지표가 바로 밸런스 시트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자본 비율을 구하는 건데 여기는 자산의 부는 빚이랑 그 자산이랑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볼 필요가 애초에 없단 말이에요. 못 구해요.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14,000이라고 총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본이 만이고 빚이 4,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상황입니다. 다시. 원래 상황은 16,000원. 원래 상황은 14,000 중에 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됐었어요. 이렇게만 하고 푸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이 결과값은 71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71인데 그냥 계산하기 귀찮아서 1번을 선택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지만 여기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 줄에 회사채의 발행에 의해서 2천만 엔을 조달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뭐냐면은 빚이 4천에서 6천이 됐단 소리야. 6천이 됐고 그리고 순자산은 그냥 안 변하잖아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가 2천이 빚이 늘었으니까 14,000이 아니고 16,000이 되겠죠. 16,000 그리고 여기는 순자산은 그대로 만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최대 공약수 해서 최대 공약수가 2천도 되는데요. 2천도 되잖아. 다음에 2천도 되면은 2,005, 2,008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500 나누기 8, 6, 48. 그러면 20, 2, 16, 40, 8, 5, 40, 62.5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왼쪽은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국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일단 지원해보세요. 몇 번이요? 56번 1번이요? 56번 1번 아닌데요? 몇 번이요? 4번이 정답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채가 대량으로 시중수화되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풍부하게 공급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국채의 시중수화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채 시중소화는 뭐냐면은 보세요. 시장 안에서 국채가 다 팔리는 상황이 국채의 시중소화입니다. 알겠어요? 그 말은 국내의 금융기관이 국채에 대해서 일단 다 사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가한테는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돈이 줄어들겠죠. 사줬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 상황에서 민간의 기업이 민간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잘 빌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민간 금융기관은 돈이 부족해졌으니까. 이거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그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크라우딩 아웃이요, 크라우딩 아웃. 크라우딩 아웃이 그거예요. 정치, 국채가 시중에서 다 풀리긴 했는데 민간에서 돈이 부족해지면서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거. 그 다음에 이번 국채의 상환 세대가 하부를
세대 간의 공평이 보존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국채 문제점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갚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가 갚으니까 갈등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면 하객시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고요. 그 다음에 세출 1년 중에 쓰는 돈에 점하는 국채비의 비율. 국채비가 국채를 갚는 돈이잖아요. 국채를 갚는 돈의 비율이 크게 되면 재정의 자원 배분 기능이 저하된다. 자, 예산 중에서 국채를 갚는 돈에 많이 쓰면은 자원 배분 기능이 저하된다는 말인데 자원 배분 기능이 뭔데요? 뭐죠? 자원 배분기능이? 복지. 네, 뭐 예시로 할 수 있죠. 복지도 예시로 할 수 있고 공공재 서비스요. 공공재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돈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저하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9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일본의 국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자, 하나 해보세요. 네, 1번이죠. 국채를 일본은행이 직접 인수하면 원칙으로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이거 거의 앞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문제처럼 보일 정도로 약간 순지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번 보면 국채 발행 잔고는 법률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상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채 구입자는 법률상 일본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개인과 법인에 한한다라고 앞에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지만 아니고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공사업을 위한 국채가 바로 건설국채잖아요. 건설국채는 법률로서 허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일본 정부의 일변회계에서 사회보장관계비가 최근 증대하고 있는 이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쉬운 내용이죠. 4번이죠. 네, 잘하셨고 1번부터 보면 출생수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서 코소다테 지원, 육아 지원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부분은 사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출생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가 있는 세대에게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가 틀렸잖아요. 출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죠. 일본은 많이 뭐 한국보다는 좀 높습니다만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실시 주체가 지방자치체에서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는데 어,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하겠죠.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하겠지만 잘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이따가 오늘 좀 필기를 할 부분이 있는데 사회보험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사회보험은 예를 들어서 연금 아니면은 의료보험 이런 거요. 이런 게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의 말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연금은 뭐 그렇다 치고 이 의료회사 있잖아요. 의료회사 직장인이면 그리고 20세 이상이면은 그 내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일부 납부를 해요. 그런데 평생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내기만 하고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사회보험이에요. 내가 그걸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함께 도와주자 이런 명목으로 하는 게 사회보험이라는 소리예요. 알죠? 그래서 재원을 모으고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도 그렇고 고령층 아니면은 아동층 이렇게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이 사회복지인데 요것은 국가에서 하고 요것은 지역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것이지 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58번의 3번 선지 공적연금 제도의 재원을 보험료 수입에서 세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은 국민연금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50%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국고 지원, 국가가 지원한다 50%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이게 원래는 30에서 50으로 늘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그지? 보험료로 따로 이렇게 걷고 그리고 세금으로도 5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 52 국민연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이 정답이었는데, 고령화의 진행에 의해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 국부 총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일반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 회계의 재원은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세도 있고 소비세도 있고 자산세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예시를 말할 때 여기 사회보장 관련해서는 소비세를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마셔요. 이거 자체가 막 구체적으로 문제로 나오지 않겠지만 현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일반 회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세도 있고 소비세도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세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표현을 보통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 2019년이죠. 2019년에 소비세가 8%에서 10%로 바뀝니다. 그죠? 8%에서 10%로 바뀌어서 지금 소비세는 10%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서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이제부터 소비세를 통해서 얻는 세금은 모두 다 사회보장비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발표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전부 사회보장비로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 고령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항목이 근데 사회보장비로 사용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59번 가보죠. 세금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민수해보세요. 네, 1번입니다. 잘했고, 직접세는 각종 공제에 의해서 납세자의 사정에 따른 과세가 되기 쉽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 문장씩 좀 한 단어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각종 공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에서 면해줄게. 각종 항목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어떤 금액을 썼으면 빼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비세 같은 경우는 각종 공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품에 10%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냥 퍼센트예요. 사람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물건을 사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접세는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여부터. 급여가 얼마야? 아니면은 부양가족이 있어. 의료비 얼마 썼어? 기부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생활도 그렇고. 다양하게 자기가 쓴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 중에서 얼마 이상을 썼으면은 그거 세금에서 빼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세금을 각자 계산하는 누군가 공무원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느라고 그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사정에 따른 과세가 되기 쉽다가 직접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간접세는 저소득자일수록 조세 부담률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무거워지잖아요. 무거워지죠. 역진성. 이거 왜 그런지 이해가 되세요? 그 소득세는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비중을 내기 때문에 저소득자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저소득자는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런데 소비세는 누구나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역진성이 있다고 합니다. 역진성. 그 저소득자한테 불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소득세나 법인세는 간접세로 소비세는 직접세로 분류된다. 반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직접세, 소비세는 간접세 이렇게 되죠. 직접세, 간접세 아시죠?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내지 않는 세금이 간접세인 겁니다. 내가 이 음료수를 샀다고 해서 이 음료수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정부한테. 그 기업이 내는 거지. 그 말이야. 그리고 4번 일본 세금 수입 전체에 정하는 비율은 간접세 쪽이 직접세보다 크다. 이거 직접세가 더 크다이긴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더 많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간접세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직접세 중에 하나의 예시인 소득세. 간접세 중에 예시인 소비세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요거라고요. 소비세가 더 많다고요. 단독으로 계산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영역이니까 꼭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직접세는 소득세 말고도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60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저는 주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두 개의 두 종류의 회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3번입니다.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세입, 그리고 특별 회계는 세출에 대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 회계, 특별 회계 모두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어요. 모두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일반 회계의 예산의 성립이 늦었을 때 잠정 예산으로서 특별 회계가 꾸려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잠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 회계가 아니고 일반 회계 내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3월. 네네, 3월까지. 그죠? 네, 3월까지. 자, 보세요. 우리 중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풍상국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풍상국회는 1월 중에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1월 초 이건 아니고요. 1월 20 며칠에 시작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부터 5개월이 풍상국회거든요. 5개월. 그러니까 6월쯤에 끝나겠죠. 그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만큼은 3월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4월부터 1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예전에도 있긴 있었던 사례고요. 올해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금 예산이 꾸려졌어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1월 20 며칠이에요. 1월 26일이라고 칩시다. 1월 26일에 통상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때 그날 중의원들 참여들 다 모여 있는데 타다이치 바나이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해버립니다. 모여 있는 첫날에. 자, 그래서 해산이 됐어요. 우리 정치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40일 내로 중의원을 다시 뽑는다. 예, 시간이 미뤄졌습니다. 이미 2월, 3월 이렇게 됐어요. 자, 2월 말에 다시 한번 중의원이 뽑혔어요. 그런 다음에 타카이치 총리가 최종 총리로 다시 한번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3월이 됐는데 예산을 시작했어요. 늦었죠. 네, 늦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막 바쁘게 했지만 3월 말까지는 해낼 수가 없었어요. 해낼 수가 없어서 4월 1일부터 제가 기억하기에 일주일 정도였어요. 4월 8일까지 잠정 예산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잠정 예산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예요, 임시. 임시로 일단 한 1주, 2주 분이라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돈은 아니고요. 필수 경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급여를 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예산을 마련하는, 임시적으로 마련하는 게 잠정 예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국회 아니, 특별회계 아닙니다. 그리고 3번이 정답인데요.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반 회계와 구분되는 회계가 특별회계라고 불린다. 자, 이것도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라고 했을 때 일반 회계가 그러면 특정한 목적이 없냐? 있어요. 당연히 특정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회계는 이렇게 하나의 품질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숙박비, 교육비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돈을 필요할 이렇게 쓸 수도 이렇게 한다고. 이게 일반 회계예요. 자, 여기 세금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이 여러 개란 소리야.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 관련된 특별회계가 따로 있어. 그러면은 이것만을 위한 그 세입을 걷어야 되고 이것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었던 부채비 있죠. 부채를 갚는 돈을 위한 통장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채를 갚기 위한 예산을 여기다가만 넣어야 되고 부채를 갚기 위한 돈으로만 써야 되고. 그러니까 특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지만 별도로 만든다고요. 별도로 만드는 게 바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꼭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번, 일반 회계 예산은 연도 당초에 성립된 예산이고 그 후에 꾸려진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불린다. 이것도 추가로 좀 할 얘기인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얘기가 잠정 예산이라고 해서 얘가 임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고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4월에서부터 내년 3월까지 쓰기 위해서 예상한 돈이죠. 예상한 돈. 그런데 일본 뉴스를 보다 보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12월 정도가 되면은 부족해요. 계획을 했지만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쓰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추가 예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추경이라고 해요. 추가 경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충해서 정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충해서 추가로 마련하는 예산이다. 그렇게 잠정 예산, 보정 예산 이런 식으로 아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2015년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잠재적 국민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나와 있고 자 다시 지수해 볼까요? 네, 어떤 포인트로 1번이 일본이라고 알았어요? 음, 어떤 포인트요? 응. 문제를 풀 때 뭐가 생각을 하고 풀었을 거 아니에요? C가 C가 스웨덴, 네, C가 스웨덴이고 B가 예, 프랑스, 프랑스고 B랑 응, A랑 고민을 했어요. 그거 중에 네,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그렇게 푸는 거 맞아요. 맞고, 자, 이거는, 자, 2015년의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 있는 수치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인트는 똑같아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일본은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국민 부담률이 낮은 편입니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국민 부담률이 낮다. 일단 이걸 알면 돼요. 여기 그 문제는 미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미국보다는 높다고 포인트.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스웨덴이랑 프랑스 지금 지수가 말한 것처럼 그 포인트 잡으시면 되거든요. 스웨덴은 조세 부담률 자체가 높은 게 포인트였죠. 그리고 프랑스는 사회 보장 부담률이 높은 게 포인트잖아요. 그 비중이 높은 게. 그리고 독일은 사실은 특별한 그 특징이 없어가지고요. 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때는 아래 써 있는 잠재적 국민 부담률 별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개념 하는 말은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은 적게 써 있는데 잠재적인 국민 부담률이 뭐냐? 국민 부담률 플러스 재정 적자 대비 국민 소득 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가 빚이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죠? 일본은 빚이 많죠. 그러니까 이 국민 부담률과 잠재적 국민 부담률 사이가 좀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62번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주세요. 지연해 볼까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우리 이거 4번까지 한다면 좀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관련해서. 공적 부조라고 나오는데, 공적 부조는 아이가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뿐만 아니라 좀 힘든 세대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전액 공비로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30%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을 때 개인이 3만 원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전액 공비 아닙니다. 그리고 3번 국민계보험, 국민계연금 제도가 실현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연금 제도 그리고 그 의료보험 제도 이런 데 가입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96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가 고도경제 성장기잖아요. 고도경제 성장기에 이제 안정적으로 사람들의 복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준비가 됐고 사실 제가 찾아봤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계보험, 계연금을 하는 나라가 많은가 라고 했을 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이에요, 일단. 한국이랑 일본, 미국은 없는 거 아시죠? 미국은 없어요.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들이요. 그 북유럽 나라들, 그리고 유럽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보보험은 75세 이상의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로 조달되고 있다. 이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적 부조라고 하는 말은
빈곤 아니면 고령 이런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건데요.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요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공적 부조는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호보험이라고 있는데 개호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국민 40세부터 의무 가입입니다. 의무 가입. 그리고 65세 이상부터 이용을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부터 이용을 할 수 있고 이용자가 10% 그리고 국가가 90%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 노인 요양만을 전담으로 하는 일본의 그런 제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이요. 그 다음에 뭐이 정도만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보건, 의료, 공중, 위생. 다음 페이지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안전,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그런 제도가 보건, 의료, 공중, 위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6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세에 관련해서 소득세와 비교했을 경우 그 특징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하나 해보세요. 3번이요. 3번 아니고 이거 다른 번호 몇 번 했었어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문제는 소비세의 특징인데 소득세랑 관련해서 비교해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세금 수입이 경기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이 말인즉슨 호황이든 불황이든 일중액이 계속해서 거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소비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소비세의 유일한 단점은 저소득자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소득자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소비세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소비세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호황일 때는 돈이 많이 거치겠죠. 근데 불황일 때는 안 거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들쑥날쑥하니까 별로 좋지 않은 세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소비세를 늘리려고 하는 추세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세에 드는 비용이 높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세가 각종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공무원한테 임금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세, 세금을 걷는데 드는 비용이 그 공무원한테 주는 그 급여일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 소비세는 오히려 재분배를 안 하는 거예요. 소득세가 돈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는 소득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되기 쉽다. 소비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국가한테 대신 내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정답. 자, 64번. 일본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이고 매상에 대한 세액으로부터 그 매입때 지불한 세액을 공제해서 각 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매출이 800N이었어요. 매출이 800N이야. 그러면 원래 여기서 80N을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 부가가치세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재료를 살 때 지불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N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걸 사면서 여기다가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0N을 빼가지고 50N만 낸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첫 번째 문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이 나타나는 사례에서 가장 많은 납세를 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생산자가 원재료 300엔에 생산한 상품을 800엔에 도매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도매업자는 그것을 소매업자에게 1000엔에 판매하고 나아가서 소매업자는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1,400엔에 판매했습니다. 자, 시연령은요? 네, 잘했어요. 1번이죠. 여기 예시로 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자는 그 50엔을 냈겠죠. 그 세금으로서. 그리고 도매업자는 800엔에 매입해서 1000엔 매출이니까 200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니까 20엔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20엔을 냈어요. 그리고 소매업자는 400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니까 40엔을 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정답. 자,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보험, 공직부조, 사회복지, 보건의료, 공적위생 네 가지로 구성된다. 공직위생이랑 공중위생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것들에 관련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민수 해보세요. 네, 2번입니다. 사회보험은 임의의 소액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제공된다. 임의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의무라고 아까 전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대보험 의무입니다. 공적 부조는 그것 없이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제공된다. 그래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대에도 있잖아요. 뭐야 그 최저 생계비 이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공적 부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는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한정해서 제공된다. 여기서 한정해서가 이제 또 오답 느낌이죠.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하겠죠.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장애인, 고령자, 아동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한정에서는. 그리고 보건, 의료, 공중위생은 특정한 질환에 고통받는 사람의 한정에서 또 나왔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보건, 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 접종 예방 접종, 그리고 진료 받아요. 그리고 약 처방 받아요. 이런 거 있죠. 병원이랑 그 약국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건 의료예요. 보건 의료. 그리고 공중위생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 캠페인을 한다거나, 우리 그 뭐 전염병 확산 방지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공중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대상이다. 66번. 일본에서 직접세 또는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잘하셨습니다. 모세 수입에서 간접세 수입보다도 직접세 수입의 비율이 더 크다. 이거 아까 말했었던 내용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비세는 근데 소득세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언제부터냐면은 2019년부터예요. 2019년에 소비세가 8%에서 10%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소비세가 엄청 더 많이 거치게 됐겠죠. 그때부터 소득세를 역전한 겁니다. 직접세로 분류되는 세금으로서 소비세, 주세, 담배세를 들 수 있다. 이거 세 개 모두 간접세고요. 그리고 간접세로 분류되는 법인세는 경기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세수가 불안정하다. 사실 뒤에 내용은 다 맞거든요. 법인세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수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간접세가 아니잖아요. 직접세죠. 그죠? 그 다음에 고소득자일수록 부담이 무거워지므로 간접세는 과도하게 누진적이라고 하는 문제이다.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 직접세가 누진적이라고 하는 고소득자의 뭐랄까 좀 그 불만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6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8년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국민 부담률을 나타낸 것인데 A부터 D에 해당하는 부가면의 조합. 자, 지수형시요. 67번. 2번? 네, 2번이에요. 자, 여기 프랑스, 스웨덴은 아까 전에 나왔었던 국가예요. 그래서 사회보장비 비율이 높은 게 프랑스, 조세 부담률 자체로 50을 넘어가는 게 스웨덴, 일본은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못하지만 미국보다는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68번.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거 지원. 1번 맞아요. 여기 보시면 부가 방식이 있고요. 이거랑 반대되는 말이 적립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부가 방식은 뭐냐면은 현역 세대가 부담한 돈을 낸다 소리죠. 돈으로 고령자 지원. 지금 현역 세대가 부담한 돈으로 지금 고령자를 지원하는 것. 이게 부가 방식. 그런데 적립 방식은 자기가 모은 돈을
자기가 이제 보험료로서 별도로 모은 돈을 나중에 받는 방식. 이게 자기가 모은 걸로 자기가 받는 거, 꺼내 쓰는 거. 이게 적립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일본은 부가 방식이 기본이에요. 부가 방식이 기본이긴 한데 너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립 방식을 일부 혼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적립 방식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중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연금 제도는 국가가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 수입 노미로 운영되고 있다. 이거 아까 말했었잖아요. 보험료 수입 말고도 국민연금은 50%가 국고 지원이라고요. 50%. 그리고 임의입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 의무고 20세부터 59세 이때까지는 의무 가입이고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거 하나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두 가지가 크게 있죠. 그래서 국민계보험을 하면 의료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의료보험. 그리고 국민계연금은 당연히 연금이고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여기서 대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똑같은 보험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에 가입을 못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국민 건강보험. 일단은 힌트를 말씀드릴게요. 힌트는 뭐냐면은 국민이 들어있잖아요. 그 단어에 국민이 써 있어요. 그러면 직장인이 아니에요. 알죠? 직장인이 아니야. 자리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건강보험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건강보험은 직장인이 가입하는 거죠. 직장인. 그죠? 네. 그러면 얘는 회사랑 반반씩 회사가 반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취업을 아직 안 해보셨으니까 뭐 이렇게 아마 근데 들어보지 않았을까? 4대 어떤 회사에 취업할 때 4대 보험 배역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가 그 사람의 4대 보험을 절반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그 일단 사업자도 이게 아니야. 일반 직장이 아닌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무직자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돈을 전액 부담하는 거죠. 네, 자기가 내죠. 회사한테 뭐 받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액 부담하는 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 요자를 잘 알아두시고 우리 보험인데 말로는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금이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쓰요. 국민연금 같습니다. 연금부터 설명할게요. 국민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예요. 알겠어요? 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이 사람들이 전액 부담을 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왜 헷갈리게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쓰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가 이름이 후생연금이라고 하는데 후생연금입니다. 후생연금. 얘는 좀 특이하게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1층이고 얘가 2층이에요. 2층.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직장인이거든. 후생연금. 그러니까 후생연금을 내는 직장인은 1층도 자동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로 돈을 내는 거라고요. 근데 회사가 여기서 절반을 내주니까 나중에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일반인에 비해서 직장인들은 연금을 비용을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국민부터 해서면은 직장인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 직장인들의 가입은 회사에서 절반씩 내줍니다. 이런 거 좀 더 알면은 추가 내용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69번 가보도록 하죠. 일본의 조세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나와 있고, 자, 하나 해서 네, 1번이 정답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경기 변동에 대해서 자동 안정 효과가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보죠. 호황이 됐어요. 호황이 되면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버블이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 반대로 불황이 됐을 때 망할 것 같지만 예전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냥 충격 완화를 할 수 있는 자동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빌트인 스텝을 말했어. 빌트인 자동화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빈세는 국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요거 생기는 사실은 좀 애매하게 써 있어요. 왜냐면은 다시 법인세를 낮추면 뭐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이런 건 맞죠. 그죠?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를 촉진하는 그 효과가 크다. 근데 얘는 그냥 법인세는이라고 해서 약간 애매해지긴 했는데 애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게 당연히 더 투자하는데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좀 애매했지만 X. 그리고 관세는 세율이 높을수록 무역 촉진 효과가 크다. 이거는 반드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 수입하는 국가가 너 이 제품 수출하려면 얼마 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가 높으면 당연히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수출하기 어려워지겠죠. 그죠? 관세를 높이면은 그게 고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이 오히려 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비세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거는 소비세가 아니고 소득세라는 거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10번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원칙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거. 자 시연해보세요. 네, 이번이죠. 가입은 의무이고 가입자는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갑자기 생각나서 조금 하나만 더 줄게요. 그 아까 전에 이거 의료 보험 있죠. 국민건강보험 그거에 거기 아래다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둘 다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든 하다가 75세가 되면은 75세부터는 이거에 그게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75세가 되면요. 그래서 얘는 자기 부담률, 자기 부담률이 10%예요. 10% 기본이. 75세 이상부터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30%가 원래는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로 떨어진다. 병원비가 10만 원이면은 만 원만 낸다.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것까지 말하면 좀 복잡해지겠지만 만약에 봐봐 75세 이상인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 있잖아 30%예요 그런 거 있어요 뭐 구간이 있어서 20% 30% 이렇게 있어요 기본이 10%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뭐 나오진 않겠지만 위에 뭐 뭐라고? 그러니까 착색은 이런 거 들어가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국민 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71번 일본의 세금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미소 아닌데요. 그만 아닌데. 너 보니까 2번이요. 2번. 자, 과세 주체는 국가뿐 이익을 고 지방분공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잖아요.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거 있죠. 자,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세금 수입의 과반은 직접세에 의한 것이다. 간접세가 점차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직접세가 더 많다고요. 그래서 직접세가 더 많습니다. 자, 3번.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자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지방세 중에서 그게 있거든요. 고정자산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자산에 대해서 내잖아요. 그리고 관세는 품목에 상관없이 수입 상대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관세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나라한테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품목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품목마다 정할 수 있는 겁니다. 72번. 뭐죠? 다음 표는 2018년 일본, 미국, 스웨덴, 튀르키예의 소득 격차를 지니 개수로 나타낸 것인데 지니 개수는 분포의 불균등도를 나타낸 지표이고 0부터 1까지 사이에서 수치를 취합니다. 그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분포는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분포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표 가운데 A부터 C에 해당하는 국가명의 조합으로서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자, 다시 온라인 부연 씨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2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2번 아니고, 근데 4번이에요. 자,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2번, 4번 중에 하셨으면 괜찮고요. 포인트는 뭐겠어요? 포인트는 일단은, 스웨덴이 뭡니까? 북유럽이잖아요. 북유럽은 복지국가. 복지국가 뭐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을 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C는 스웨덴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아마도 이제 2번을 고르신 분들은 튀르키예가 그래도 뭐 유럽이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알아주세요.
유럽이라고 다 잘 쓰는 게 아니고요. 동유럽 나라들은 못 써요. 동유럽 나라들은. 그래서 불가리아,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빈부 격차가 좀 큽니다. 복지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여기서 뭐 그 정도 아시면 되지만 나중에 또 진위 개수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의 느낌으로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1. 그래서 전 세계 진위 개수 불평등 정도 1위가 바로 남아공이에요. 남아공. 남아공은 지금 물론 아파르테이드는 없어졌죠. 아파르테이드 차별 정책은 없어졌지만 그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19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없어진 게. 그래서 아파르테이드 영향으로 아직도 그 소득 격차가 제일 큰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2, 3, 4, 5위 다그 차근차근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2위부터 5위까지가 공교롭게도 중남미거든요. 중남미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 시험에 나왔었던 코스타리카, 브라질, 멕시코, 칠레 뭐 이런 정도입니다. 코스타리카, 브라질, 멕시코, 칠레 그리고 6위가 방금 전에 말했었던 튀르키예 그리고 7위가 불가리아인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동유럽이죠. 그죠? 동유럽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남아공 이 정도 하면은 일본보다 좀 못 살고 그 격차가 좀 큰 그런 나라들이라고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73번 넘어가 보죠. 자, 대구 자금 시장에서는 일반의 재화 시장과 같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공급 곡선,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수요 곡선이 교차되는 점에서 가격이 중요해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 가격 위치에 이제 이자율이 들어있죠. 이자율. 그리고 공급 위치에 저축, 그리고 수요 위치에 투자라고 해서 바꿔서 생각하면은 해당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과 투자가 균형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할 때 저축인데 저축은 누가 하죠? 보통 가게에서 하죠. 가게에서 공급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언제 많이 하냐? 자, 이자도 대출 이자가 있지만 예금 이자가 있잖아요. 예금 이자가 높아졌을 때 가게는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예금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에서는 대출 이자가 낮을 때 기업은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 시장에서 설명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진수해보세요. 잘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잘했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정부가 이자율을 균형 수준보다도 낮게 억제하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기업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계획된 투자액의 감소가 아니고 계획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죠?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하겠죠. 자, 2번 저축 추가는 이 말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저축 추가는 잉여의 대부 자금이 빌릴 곳을 찾는 것으로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그냥 함부로 하시면 돼요. 이자율을 낮추면서 빌려줄 곳을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축 추가라고 하는 말은 공급 추가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다 그래픽 그려서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공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수요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는 가격이니까 위아래 이건 알 것이고 이거 왼쪽 오른쪽만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다 찍어놔도 여기가 가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공급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럼 공급 초과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모두 공급 초과라는 거예요. 이 추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이자율을 은행은 낮춰야죠. 낮춰야지 여기서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투자를 받겠죠. 그거예요. 그래프를 빨리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예상 수익이 오르고 투자가 활발하게 되면은 균형 이자율은 상승한다. 당연하죠. 수요가 많아지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를 높게 해가지고 주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좀 이해가 어려웠을 텐데 이자 수입의 과세가 강화되어서 저축 의욕이 감퇴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시원하게 못 적어놨는데 예금 금리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가게에서 예금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자를 받았어. 근데 그 받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대. 그러면 누가 저축을 하겠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축을 사람들이 안 하게 돼. 그러면 실현되는 투자액이 감소하겠죠. 왜냐면은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하셨고 74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지원해보세요. 네,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런 표를 제가 그려드렸었죠. 자기 자본 그리고 타인 자본
요게 이제 한 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금융 그리고 여기가 간접 금융 이렇게 됐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대표 있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주식의 발행에 의해서 조달되는 자금은 타인 자본에 포함된다 이렇게 더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타인 자본이 아니고 자기 자본이란 소리죠. 보세요. 자기 자본 뭐 내 돈, 타인 자본 니들이 무슨 소리야? 갚아야 되는 돈. 회사가 주식 투자 받는다고 주식 투자한 사람한테 갚나요? 안 갚잖아요. 그건 그냥 회사의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금융이에요? 간접 금융이에요? 주식. 직접 금융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보통 직접 받잖아요. 직접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이 제3자로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자기 자본이자 직접 금융이다. 이렇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이 중간을 거치지 않고 기업한테 직접 오잖아. 그래서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내부 요구는 자기 자본이 더해진다. 내부 요구가 뭐였습니까? 내부 요구는 매출해서 직원들 급여 주고 세금도 내고 뭐 더 나아가서는 배당금까지 주고 그러고 남은 돈, 그냥 내 돈이잖아요. 자기 자본. 그렇지만 그때 말했던 게 내부 요구가 자기 자본은 맞지만 금융 아니라고요. 금융은 돈이 흐름이라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자기 자본이라고. 자, 그 다음에 회사채의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은 간접 금융에 분류된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어디예요? 회사채. 직접에다가 타인? 맞아요. 회사채는 직접 금융에다가 타인 자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얘만 비교해보라고.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어떤 사람이 회사를 믿고 10년이든 5년이든 5년이든 돈을 빌려줄 거잖아. 갚아야죠. 네 돈이잖아요. 네 돈. 갚아야 돼. 근데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직접 금융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대출이 간접 금융인 거야. 대출. 은행에다가 예금을 누가 하잖아. 근데 은행이 이 예금자가 어떤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고 예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행에다가 자기 저축을 위해서 예금한 거라고. 근데 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어떤 기업한테 빌려주잖아. 제3자가 개입일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돈을 빌려준다고 중간에 개입해서.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대출은 간접금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행의 존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여기 대출의 칼이래. 대출에 의한 자금 조달은 직접 금융이 아니고 간접 금융이고 당연히 대출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타인자금에 해당을 하겠죠. 예, 75번은 사실은 그 앞에서 그 49번인가 거기랑 중복 문제라서 바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현대 금융의 구조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이 몇 번이죠? 4번이요. 은행은 대출금리보다도 예금금리를 높게 하는 것으로 이윤을 얻는 게 아니고 대출금리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3번이 중요한 거였죠. 시중은행에 맡겨져 있는 예금은 원인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현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원인 속에 들어갑니다. 예금. 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양을 상회하는 화폐가 시중에 공급된다. 이거는 신용창조. 그죠? 예, 수고하셨고